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구독도 부탁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도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업무 거점을 시내로 집중하지 않고 5개의 지역으로 분리해서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원래 멜번 시내의 모습이 상당히 변했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할 텐데 갑자기 왜 공무원들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냐면서 당시에 좀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조사는 이어졌고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몇몇 핵심 내용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공공서비스 업무를 하게 된다면 향후 30년간 27빌리언 달러 이상의 생산성, 교통 및 편의시설 혜택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저께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조사한다고 소개했던 SGS가 이번에도 조사하고 분석한 것인데 멜번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감안하여서 정부의 업무를 모나시 대학교 쪽, 클레이튼 이쪽이 되겠죠. 단대동 쪽, 그리고 라트로브 대학교 쪽, 그러니까 번두라 그쪽, 선샤인 쪽, 그리고 웨레비 쪽 이렇게 5군데로 분산하면 주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업무 효율성이 올라갈 뿐더러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멀리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용이 더 수월하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상권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고 더슨 RMIT 도시개발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8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정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가 시내에 있으니까 의회하고 직접적인 부서들이야 시내에 있어야 하겠지만 의회가 정하는 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는 굳이 시내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분산이 된다면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더 활발하게 형성될 터이니 80만 채가 분산해서 공급될 주택시장하고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사 자료대로 그렇게 분산을 할 것이라면 지역이 발전하는 만큼 멜번 시내는 거의 강제 다이어트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팬데믹 동안에 록다운을 거듭하고 이동권을 제한하면서 동네 상권들이 한번 확 일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멜번 시내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는데 회복도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정책까지 할 것이라면 진작부터 멜번 시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먼저 수립해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멜번 시내를 아주 좋아하는 이 도시남자 정반장 입장에서 시내의 모습이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호주 재무부, 부동산 업체들, 부동산 포탈, 각 은행의 분석 자료 이런 거 몽땅 다 분석해 보면 최근 들어서 전 세계 부자들이 호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국경이 개방되면서 숫자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돈을 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부동산 구매가 많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도 있고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는 경기가 괜찮은 편이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그 폭망 상태 그런 게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런 평가도 한몫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멜번의 최고 부자 동네 투락에서 거래된 대부분의 저택 맨션이라고 하죠. 대저택 이런 거 구매한 사람들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락에서 구매자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알렉스라는 양반이 말하는 걸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지가 구매를 도운 부동산 거래, 그 거래액이 135밀리언 달러인데 90%가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용 비행기를 타고 멜번으로 오는데 그러면 알렉스는 고급 차량을 어디서 대여해 가지고 공항까지 가 가지고 고객 픽업하고 그리고 태우고 나와 가지고 트럭으로 가서 인스펙션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자들이 호주로 몰려드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석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돈을 넣기도 하는 건 맞는데, 그만한 수익을 볼 투자처는 호주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말로는 호주가 자금 세탁을 함에 있어서 꽤 괜찮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서 자금 세탁에 관한 법이 좀 취약하고, 이를 알아챈 부자들이 이쪽으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데리고 오려는 비자 정책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자금 세탁을 위해서 해외 부동산 매입할 때는 나중에 그 소유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 나라 비자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할 텐데, 호주는 이미 그런 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비자, 영어로 골든 티켓 비자, 섭 클래스가 888, 진작부터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로 비자 클래스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비자 만든 사람 의도는 충분히 알겠죠, 그죠? 888 비자가 생긴 게 2012년인데 이후로 단 한 번도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영어 성적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500만 불 이상 투자하면 바로 발급이 되는 이 영주권 비자를 받아간 사람들 90%가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공식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중국에서 사는 부자들이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호주에 왔더니 이건 서양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돈 들고 와서 여기서 쓰고 하면 더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되팔면 그 돈 가지고 지네 나라 돌아가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냐 뭐 싶기도 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뭐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되려 호주 경제 규모가 더 움츠려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그게 그래도 아깝다면 일단 들어오면 여기서 만든 돈은 못 들고 나가게 막아버리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8월 코비드 한창이던 그 시절에 헝그리잭이 빅잭이라는 메뉴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맥도날드는 이 빅잭이라는 메뉴가 맥도날드 대표 메뉴 빅맥을 모방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전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스티븐 벌리라는 판사는 어제 연방법원 최종 판결에서 빅잭은 소비자들을 현혹할 만큼 빅맥하고 비슷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헝그리잭의 빅잭이 맥도날드가 보유한 자신의 빅맥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빅맥이나 빅잭이나 참깨가 뿌려진 빵을 사용하고 패티가 2개 들어가고 빵이 3개 들어갑니다. 빵, 고기, 빵, 고기, 빵, 뭐 이 구조인 건 동일하고, 솔직히 이런 버거는 뭐 다른 햄버거 가게에 가도 다 있는 구조라서 이걸 모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맥도날드 경우는 들어가는 재료도 뭐 모방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솔직히 이런 햄버거 만들면 들어가는 재료는 고기에 치즈 들어가고 피클 좀 들어가고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으니까 이걸 모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라면에 치즈 한 장 올려놓고 팔아놓고서 다른 사람이 치즈 얹어 팔면 모방이다 그러면 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소송전 와중에 헝그리잭이 빅잭은 빅맥보다 훨씬 더 좋은 버거다, 호주산 쇠고기를 25%나 더 사용한다,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다 이러면서 비꼬는 광고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맥도날드가 이 광고에 대해 또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성분 분석가까지 동원해가지고 전문가들 동원해서 이를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브리스베인부터 멜번까지 각각 한 50군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빅맥하고 빅잭 수거해가지고 성분을 분석하였고, 결국에는 헝그리잭이 허위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석 결과 호주산 소고기의 사용량이 빅맥보다 15% 이상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엄하게 법을 적용하는 호주에서 소비자법을 어긴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맥도날드 입장은 이름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고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주었다. 뭐 이런 겁니다. 헝그리잭의 입장은 헝그리잭이나 맥도날드나 매장이 다 다른 곳에 있고 그 매장에 이미 들어간 고객이 다른 회사 제품을 헷갈릴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매장에 들어가서 캠리 왜 찾냐 이 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말거나 재료가 비슷하거나 말거나 이미 가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 파는 거 먹겠다고 들어가는데 뭔 혼란을 주었냐는 말입니다. 여튼 이번 게임은 헝그리잭의 완성이었는데 괜히 헝그리잭은 긁어 부스럼 만든 아까 그 광고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심리를 다시 받게 되겠고 이것 때문에 과징금 물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언뜻 떠오르는 게 빅맥 하나 사고 빅잭 하나 사고 이 두 개 사다가 동시에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몬맛 음료수 솔로가 얼마 전에 지들 음료수에 알코올을 넣은 술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은 하드 솔로 였는데 이게 워낙 지들 판매하는 음료수랑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언론에서도 이거 너무 헷갈린다고 하면서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많이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료 광고 규제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 하드솔로가 강력하게 또 명백히 미성년자들을 꼬신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솔직히 작정하고 그렇게 이름 만들고 캔 디자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상품 디자인이나 이름 등은 변경해야 하고 특히 이름에서 솔로라는 말은 빼야 합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하드 솔로라고 안 하고 하드 레이티드라고 부를 것이라는데 그건 이름이 좀 안 사는데 생산자인 칼튼 앤 유나이티드 브루어리는 처음에 출시할 당시에는 상표 허가를 다 내어주고서는 이제 와서 뭔 일이냐 이게 상당히 실망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고 하니까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잘 되었다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애들 입장에서 헷갈리거나 아니면 헷갈렸다 라고 핑계 대면서 술 마시기 딱 좋은 가격이기도 하고 만든 놈들 입장에서도 그거 충분히 분명히 노린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회사 아사히 거라 가지고 이미지도 뭐 저는 그닥 좋지도 않습니다. 여튼 이런 생산자 입장이 있긴 한데 음료 광고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런 판단도 내어놓은 ABAC 알코올 베브리지 어드버타이징 코드 ABAC은 실제로 소비자에게서 많은 항의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뒀더니 애가 음료수인지 알고 꺼내 마신 경우도 있었고 하드 솔로라는 이름이 스타워즈의 한 솔로하고 비슷해서 애들이 이게 관심을 안 가지기가 어렵다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생산자인 칼튼 앤 유나이티드 브루어리는 내년 2024년 2월 9일까지 제품명 디자인 모조리 바꿔야 합니다. 펍이나 클럽 같은 데서 탭으로 팔던데 그 탭 디자인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안 마셔봤지만 생각으로는 뭐 레몬 소주에 탄산 좀 넣어 마시면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하이볼이 유행이라던데 칵테일 영상도 찍어 올려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좋네요. 그 뉴스 이야기 하다가 영상 콘텐츠를 먹방도 하나 술방도 하나 이렇게 아이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말 동안 맛난 것도 먹어보고 이쁜 칵테일도 마셔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